안녕하세요. 인연의 놀라움을 몸소 체험한 50대 여자입니다. 놀라운 인연을 뜻하는 표현이 이 세상엔 참 많죠. 운명의 장난, 운명의 발길질, 운명의 굴레 등등 말이죠. 그만큼 인연이란 신의 뜻 혹은 하늘의 농간인 건 아닐까 할 정도로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 아이러니하면서도 놀라운 일을 몸소 겪어봤습니다. 인연에 관한 많은 표현 중 제게 그 놀라운 인연은 신의 선물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때 일을 저와 같은 이 채널의 애청자분들께 공유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자라 형편이 비슷했던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비록 어른들 소개로 만났지만 우린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따뜻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아들을 많이 위하고 가족을 사랑하던 좋은 사람이었죠. 때문에 그런 남편에게 잘하려다 보니 우리의 금술이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여보, 장모님께 보약 좀 지어서 보내드렸어. 저번 명절 때 요새 기력이 전 같지 않다고 하신 말씀이 자꾸 생각나더라고. 대학 시절 병으로 시부모님을 모두 잃은 남편은 오빠 부부 함께 살던 저희 엄마에게도 좋은 사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엄만 저희 아들이 8살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엔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내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야. 자식들도 착했지만 며느리도 사위도 참 천사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었지. 애미랑 김서방 덕분에 내가 우리 아들, 딸 걱정은 내려놓고 바깥 양반 곁으로 갈 수 있겠어. 착했던 만큼 남편은 매우 성실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무조건 출근은 거르지 않던 사람이었죠.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는 수밖에 없다면서요. 절대 아들에겐 이 가난을 물려주기 싫다는 남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저 또한 식당 설거지를 하며 열심히 보탬이 됐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으며 우린 조금씩 가난에서도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재수씨, 저 왔습니다. 와, 형식이 아저씨다. 아이고, 우리 성민이 못 본 새 언제 이렇게 많이 컸어? 자, 이 아저씨가 용돈 주마. 여기 5만 원. 형식씨 오셨어요? 어머, 애한테 무슨 용돈을 그렇게 많이 주세요. 안 그러셔도 괜찮아요. 영훈인 저한테 형제 같은 친구 녀석 아닙니까? 그럼 성민인 제 조카나 다름없는데 조카한테 이 정도가 뭐가 아깝겠어요? 그리고 여기요, 재수씨. 오다가 정육점에 들러서 보니까 삼겹살이 아주 실하더라고요. 나중에 영훈이랑 성민이랑 같이 구워 드세요. 아휴, 매번 올 때마다 뭘 이렇게 사오세요. 빈손으로 오시라니까. 감사해요, 형식씨. 대신 오늘 아주 배 터지도록 식사하고 가세요. 집에 가실 때 가져가실 반찬도 미리 싸뒀어요. 남자 혼자 살면서 밥까지 차려 먹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남편에겐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형식씨는 우리가 결혼할 때 사회를 봐줬을 만큼 남편의 절친한 친구였죠. 지방에 살던 우리와 달리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형식씨는 1년에 한두 번 저희 집에 놀러 왔었어요. 처음엔 형식씨 아내도 함께 놀러 왔었는데 저희가 결혼한 지 5년 뒤 형식씨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원인은 그 여자의 바람 때문이었죠. 그때 형식씨는 저희 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씁쓸하게 말했었어요. 미안하다고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비는데 그냥 가라고 보내줬어요. 이제 와서 법적으로 개싸움 해봤자 뭐 하겠나 싶어서요. 그 사람 애가 안 생겨서 결혼 생활 내내 많이 힘들어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부 사이도 소원해지고 그 끝엔 결국 이 꼴이 났네요. 이젠 전 재혼은 안 하려고요. 그 착한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싶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뒤로 형식씨는 이 재미없는 삶에서 저희 집에 놀러 오는 날이 유일한 즐거움이라고 말하곤 했죠. 남편도 저도 그런 형식실 많이 안쓰러워했어요.
그런 형식 씨는 언제부턴가 저희 집에 잘 놀러 오지도 않고 연락도 뜸해지더군요. 여보, 요새 형식 씨한테서 통 연락이 없네? 당신이 먼저 전화해보지 그래. 얼마 전에 통화했어. 요즘 사는 게 바빠서 그랬다네. 그리고 무슨 사업에 뛰어들었다던데? 좀 덜 바쁜 시기가 되면 놀러 오겠다고 당신한테도 전해달래. 남편에게 형식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리를 듣고 우회다 싶더라고요. 착한 사람이었지만 사업을 할 정도로 담력이 큰 사람이라곤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연락이 뜸해진 지 1년 반쯤 됐던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어요. 여보, 형식이가 세상을 떠났대. 그 바보 같은 놈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렸대. 형식 씨는 못 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겁니다. 남편의 아들을 잠시 저희 오빠 집에 맡기고 서울의 장례식장으로 향하던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그리고 함께 도착했던 형식 씨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죠. 내 돈 내놔 이것들아. 도박 중독자 자식, 나한테 빌려가고 안 갚은 돈이 얼만 줄이나 알아? 이보시오 할아버지, 아들이 남의 돈 빌려가 놓고 무책임하게 도망쳤으면 할아버지라도 우리한테 그 빚 갚아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도 우리 형제들도 형식이 그 자식한테 속아서 빌려준 돈이 한 무더기입니다. 사업은 개뿔, 그 나쁜 녀석. 어떻게 도박에 빠져서 가족들 재산까지 다 탕진해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린 그 돈 갚을 의무도 없고 애초에 그럴 돈도 없습니다. 장례식장은 잔뜩 화가 난 빚쟁이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돼 있었어요. 형식 씨 형제들과 늙은 할아버진 그런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형식 씨는 그동안 사업을 한 게 아니라 도박에 빠져 있었던 거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천사 같은 형식 씨가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고 다녔다고? 도박에 빠져서? 여보?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그 녀석이 절대 나한테 이럴 수가 없다고. 그런데 놀라기만 한 전과 다르게 남편의 표정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저는 망연자실해 보이는 남편을 흔들며 채근했어요. 왜 그래? 설마 아니지? 들어보니까 형식 씨 자기 가족들한테까지 거짓말로 돈을 뜯어간 것 같은데 당신한테까지 돈 빌려갔던 거 아니지? 당신 나한테 그런 말 없었잖아. 미안해 여보. 난 그냥 당신이 알면 혹시라도 반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근데 당신도 알잖아. 형식이가 내가 얼마나 믿는 친구였는지. 난 그래서 꼭 갚겠다는 형식이 말을 믿고 그 큰 돈을 빌려줬던 거야. 난 정말 걔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도저히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더군요. 남편은 사실 몇 달 전 형식 씨가 회사 앞으로 찾아와 자신에게 돈을 부탁했다고 털어놨어요. 실은 자신이 큰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아무래도 창업 초기인지라 투자 금액이 부족하다면서요. 이 사업은 꼭 될 사업이니 형식 씨는 자신을 믿고 남편에게 투자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해요. 더 저를 절망케 했던 건 친구를 철석같이 믿은 남편이 무려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마련해줬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힘들게 모아뒀던 거의 전 재산에 더해서 말이죠. 미안해 여보. 내가 어떻게 해서든 그 빚 다 갚고 돈도 다시 모을게. 그 일로 남편은 아주 크게 절망했습니다. 한순간에 친구도 잃고 집안도 무너졌으니까요. 저 또한 그동안 힘들게 번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무릎까지 꿇고 몇 날 며칠을 비는 남편에게 차마 더는 원망의 말을 쏟아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저 몰래 그 큰 돈을 빌려준 건 물론 잘못이었지만 저도 남편만큼 형식 씨를 정말 많이 믿었거든요. 또한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엄마께 자식들보다 잘하던 사람이었던지라 저는 두 눈 꾹 감고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던 거예요. 엄마, 우리 이제 여기서 살아요?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야. 비록 집은 좁아졌지만 좀 좁아졌으면 어때? 우리 세 식구가 이렇게 함께 살고 있다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우리 아들? 우린 빚을 갚기 위해 방 3개짜리 전셋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사한 집은 방 하나, 거실 겸 주방 하나가 끝이었던 낡은 빌라 전셋집이었어요. 당시 11살이었던 아들에게 하나뿐인 방을 내어주고 우리 부부는 거실에서 생활하기로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 남은 빚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식당 일이 끝나면 집에서도 각종 부업을 쉬지 않고 돈을 벌었어요. 미안해, 여보. 평생 가난한 집에서 힘들게 산 당신, 이젠 호강하면서 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많이 힘들지? 됐어. 젊었을 때 고생이야 사서도 한다잖아. 난 괜찮으니까 당신이야말로 몸 좀 챙기면서 다녀. 돈 아낀다고 끼니 거르지 말고. 알았지? 우리 힘내자. 우리 성민이를 위해서. 아자. 남편 또한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겠다며 저보다 훨씬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회사가 끝나면 대리운전을 새벽까지 뛰었고 틈날 때마다 일용직 일까지 나가곤 했죠. 저는 돈도 돈이지만 이러다 남편이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걱정됐어요. 때문에 그런 남편을 말리기도 해봤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더군요. 그리고 친구를 잃고 집안도 주저앉혔다는 죄책감과 그 뒤 무리하면서 산 삶은 결국 남편을 집어삼켜버렸죠. 그러니까 내가 제발 일 좀 쉬엄쉬엄 하라고 했지. 이게 뭐야. 이제 어떡할 거야 당신. 남편은 형식 씨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만에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판정과 동시에 남편은 시한부 선고를 받았죠. 이제 막 겨우 빚만 다 갚은 지 얼마 안 됐던 어느 날의 말입니다. 그 뒤 남편은 결국 4개월도 더 살지 못하고 형식 씨 곁으로 가버렸어요. 저와 당시 16살이었던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쉴 새 없이 남긴 뒤에 말이죠. 미안해 여보. 빚만 다 갚았지. 아직 우리 수중엔 한 푼도 없잖아. 난 당신하고 성민이한테 가난만 남기고 가는 죄인이야. 이런 날 용서하지 마.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당신은 돈보다 더 큰 걸 우리한테 많이 줬잖아. 아빠랑 남편으로서의 애정 말이야. 여보, 난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 물론 고생을 좀 하긴 했지만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당신은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다정하고 착한 사람이고 그래야 우리 성민이를 또 만날 수 있을 테니까. 저는 고생만 하다 떠나는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때문에 새어나오려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남편에게 따뜻한 말만을 건네주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영영 이별을 하게 됐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오늘은 제가 옆에서 같이 잘게요. 혼자 주무시면 평생 같이 주무셨던 아버지 생각이 더 나실 거잖아요. 남편을 보낸 뒤 저는 이 세상이 끝난 듯이 오열했습니다. 5만 가지 감정이 다 들어서 말이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건만 너무 고생만 하다 갔던 남편에 대한 연민, 너무 이른 나이에 아빠를 잃은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 마찬가지로 너무 일찍 과부가 된 내 스스로에 대한 불쌍함. 가진 건 낡아 빠진 전셋집 하나밖에 없는데 앞으로 아들과 둘이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막막함 등이 한꺼번에 밀려와 쉴 새 없이 절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때 의젓하고 착했던 아들은 엄마인 저를 많이 위해 주었습니다. 자신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슬플 텐데 말이죠. 그런 아들을 보며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박선여, 사람 인생이 마냥 불행하기만 하라는 법 있어? 아둥바둥 살다 보면 다 사라지겠지.
넌 엄마야. 힘내자, 힘. 제가 아들의 엄마라는 사실이 사실상 저를 다시 살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전 식당 일을 그만두고 호텔 객실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그 일이 식당 일보다 보수가 더 좋았거든요. 아들은 머리가 좋았던 남편을 닮아 또래보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 저는 열심히 일하며 아들의 학원비와 생활비를 벌었죠. 물론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힘이 불끈불끈 솟았어요. 엄마,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좋은 대학 가고 꼭 좋은 직장 얻어서 엄마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이고, 시원하다. 호강이 뭐 별거니? 이렇게 자식이 엄마 힘든 거 알아주고 매일 저녁 어깨도 주물러주는 게 바로 호강이지. 항상 고맙다 우리 아들. 아들은 좋은 머리와 착한 성품뿐 아니라 생김새마저 남편 판박이었어요. 한 해 한 해 지나고 20살에 가까워질수록 아들은 남편과 완전히 붕어빵이 되어갔어요. 오죽했으면 친척들과 남편을 기억하던 동네 사람들 몇몇까지 아들을 보며 놀라곤 했죠. 야, 아이 성민이 넌 어쩜 이렇게 잘할수록 네 아버지랑 똑같이 생겨지냐? 넌 조금만 더 잘하면 네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다고 해도 사람들이 깜빡 속겠다. 아들이 잘 자라주는 모습을 보며 너무 뿌듯했지만 한편으론 가끔씩 가슴이 미어지기도 했습니다. 너무 일찍 하늘이 데려간 남편 생각에 슬픔이 사무쳐서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는 아들 몰래 화장실에서 세수하는 척을 하며 눈물을 씻어내곤 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아들은 고생만 하다 떠난 남편 대신 꼭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곤 했죠. 엄마, 저 합격했어요. 이제 저도 당당한 대학생이에요. 이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시간이 흘러 아들은 기특하게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자식이 잘된 모습을 보니 그동안 제가 고생했던 모든 것에 대해 다 보상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기특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에 아들을 백화점에 데려가 정장을 한 벌 사주기도 했어요. 엄마, 이건 너무 비싸요. 우리 좀 더 저렴한 매장으로 가요. 아니면 우리 그냥 맛있는 밥이나 한 끼 먹고 들어가면 안 돼요? 엄마 돈도 없으시잖아요. 전 이런 멋들어진 정장 아직 입을 일도 없어요. 그래도 남자가 어른이 됐으면 정장 한 벌쯤은 있어야 돼. 그래야 결혼식에 가든 장례식에 가든 격식을 차릴 수가 있지. 엄마가 우리 아들 어른 되면 꼭 정장 한 벌은 사주고 싶었어. 제가 사준 정장과 구두를 신고 어색하게 서 있던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생전 늘 넥타이를 메고 회사에 출근하던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여서요. 평소 아들 앞에서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던 저였지만 그날만큼은 마음 놓고 실컷 흐느꼈어요. 제 눈물을 보고 놀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요. 이건 슬퍼서가 아니라 잘 자라준 네가 기특해서 흘리는 눈물이란다. 눈물이 날만큼 감동적이고 기뻐서 나는 눈물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젠 부모님도 남편도 없는 제게 아들은 제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당당히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성격도 얼굴도 쏙 닮았다 보니 운명조차 닮게 됐던 걸까요? 한 학기를 마치고 방학을 맞이한 아들은 고륙종이라는 암 판정을 받고 말았어요. 고륙종이요? 우리 아들이요? 네, 이게 뼈에 생긴 암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그리고 아드님처럼 늦은 성장통이겠거니 하면서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뒤늦게 병원에 오는 10대나 20대 초반 환자도 많아요. 아드님은 허벅지 아시죠? 대퇴부 쪽에 고륙종이 발생했어요. 아들은 그 즉시 학교를 휴학하고 서울의 대형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우선 선항암치료를 몇 회 받은 뒤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죠. 저는 아들을 간병하기 위해 당시 일하던 호텔을 그만뒀어요. 임시 대체 인원이 없다는 문제로 휴직이 불가능하다기에 하는 수 없이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죠.
아들의 첫 등록금을 내고 월세방 보증금까지 마련해 주느라 당장 가진 돈이 별로 없었지만 암에 걸린 아들을 어떻게 혼자 둘 수 있었겠어요. 물론 간병인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엄마로서 아픈 아들의 곁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암으로 잃어봤으니 아마 제 안엔 불안함이 더더욱 컸던 것 같아요. 엄마, 제 자취방에서 주무시라니까 왜 자꾸 불편하게 여기서 주무세요? 이러시면 제 마음이 더 안 좋아요. 우리 아들 옆에 더 붙어있고 싶어서 그러지. 저는 아들의 병원과 아들이 살던 대학 근처 자취방을 왔다 갔다 하며 아들을 간병했습니다. 아들은 2개월간의 짧은 항암 치료를 마친 뒤 수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아들은 오랜 시간 추가 항암과 다른 치료들, 그리고 재활 치료가 필요했어요. 아무래도 허벅지뼈를 수술했다 보니 다시 전처럼 정상적으로 걸으려면 오랜 재활 치료를 병행해야 했죠. 때문에 아들은 수술을 받은 후 저희가 살던 지방의 병원에 입원해 항암과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저도 집으로 돌아와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죠. 안 그래도 모아놓은 돈이 다 떨어져 가던 터라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직 자리를 알아봤어요. 앞으로의 생활비와 아들의 병원비를 계속해서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정말 운이 좋게도 저는 전보다 더 조건과 복지가 좋은 한 호텔 청소직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하거나 큰 호텔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이 지역에선 이름 있는 호텔이었죠. 안녕하세요, 선영 씨. 오늘도 고생이 많으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네네, 사장님. 꼭 식사 거르지 말고 일하세요. 혹시 일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수고하세요. 꽤 만족스러운 조건만큼이나 그 호텔의 여사장님도 좋은 분이었어요. 사장님은 저 같은 일개 청소부에게도 꼬박꼬박 머리 숙여 인사를 해주고 말을 걸어주던 사람이었죠. 명찰을 들여다보며 꼭 직원들의 이름도 불러주었고요. 그리고 평소 손님들만큼이나 직원들의 편의와 복지에도 신경을 써주던 분이라 직원들 모두 사장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더라고요. 직장 갑질과 무시가 판을 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참 보기 드문 사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직장 스트레스가 전보다 덜해 저는 아들의 간병에 조금 더 신경을 쏟을 수 있었어요. 아들, 오늘은 별일 없었어? 별일은요. 병원 생활이 다 똑같죠 뭐. 그건 그렇고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쉬시라니까 또 오신 거예요? 이러다 엄마까지 병나시겠어요. 그럼 죄송해서 제가 엄마 얼굴을 어떻게 봐요. 제발 오늘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쉬세요. 제가 엄마한테 힘이 되어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제가 이렇게 아파서 너무 죄송해요. 저는 일이 끝나면 무조건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당시 제게 집은 거의 잠만 자는 숙소였죠. 그러다 쓰러진다는 아들의 간곡한 애원 때문에 전 어쩌다 한 번씩만 집에서 쉬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지만 아픈 자식을 둔 부모가 어떻게 편히 쉴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집에서 쉴 때나 일을 하던 중간중간이나 불쑥불쑥 차오르던 눈물을 흘려보냈어요. 아들이 마음 아파할까봐 아들 앞에선 항상 웃어버릇하다 보니 귀에선 자꾸 눈물이 북받쳐 올랐던 거죠. 그리고 제 인생에 큰 선물이 찾아왔던 그날도 저는 일을 하다 말고 아들 생각에 또 눈물을 짓게 됐어요. 일을 하던 중 아들에게 걸려왔던 전화를 받고 말입니다. 엄마, 일하고 계세요? 그래, 무슨 일이니? 그냥요, 점심은 드셨나 해서요. 엄마 걱정돼서 전화했어? 기특하네 우리 아들. 엄만 밥 먹었어. 그리고 요즘 아프다는 허리는 좀 어떠세요? 아이고, 성민이 너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전화한 거구나? 내가 네 앞에서 괜히 허리는 두드려가지고 엄마 괜찮아, 끄떡없어. 죄송해요 엄마. 제 앞에서 아프다는 말까지 참으시게 만들어서요. 평생 고생하신 엄마께 도움되는 아들이 되고 싶은데 제 자신이 너무 못난 아들처럼 느껴지네요.
제가 빨리 다 나아야 엄마가 덜 힘드실 텐데. 또 그런 소리 한다. 내가 난 내 자식인데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지. 넌 그런 소리 말고 얼른 낳을 생각이나 해. 사내 자식이 그렇게 자주 울면 나중에 시집 오겠다는 색시도 없겠다 얘. 엄마 얼른 다시 일하러 가야 하거든. 그러니까 푹 쉬고 있어 우리 아들. 이따 만나자. 저는 저를 걱정하며 흐느끼던 아들의 목소리에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뜩이나 힘들어하던 아들 앞에서 절대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은 유독 차오르는 울음을 참기가 힘들어 저는 얼른 비상구 문을 열고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곤 거의 인적이 없던 그곳에서 아주 서럽게 오열을 했죠. 휴대폰 배경화면에 있던 아들 사진을 연신 들여다보면서요. 세상에 신이 있는지 몰라도 참 너무 아쉽니다. 제가 전생에 나라라도 팔아먹었답니까? 왜 이렇게 저랑 제 가족에게만 시련을 주시나요? 아무리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는다고 해도 먹고 살 돈조차 급급한 제게 자꾸만 청구되던 아들의 병원비, 서울에서 내야 했던 수술비와 병원비조차 부족해 또 받게 됐던 대출금, 힘들게 간 대학을 한 학년도 마치지 못하고 휴학해서 투병을 시작한 아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서럽고 답답했어요. 먼저 떠난 남편이 너무도 보고 싶어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렀죠. 저기 괜찮으세요? 박선영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아파요? 그런데 한참을 울고 있던 그때 누군가 다정히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묻더군요. 놀라서 고개를 들어보니 염려가 가득한 사장님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사장님은 제 명찰을 보고 제 이름을 부르더니 민망한 듯 이렇게 말하며 제 옆에 함께 쪼그려 앉아주시더군요. 사장님? 아니요, 그냥 근데 여긴 어떻게... 통화할 일이 있어서 비상구 계단으로 나왔는데 아래에서 자꾸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모른 척 할까 하다가 너무 걱정이 돼서 내려와 봤어요. 저 진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와 다정한 눈빛, 그리고 저와 함께 계단에 쪼그려 앉아주는 따뜻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더군요. 사실 그때까지 전 친정 오빠에게도 속 시원히 하소연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진 않겠지만 괜히 오빠가 남편을 내심 원망할까 봐요. 하지만 저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던 사장님에게 저도 모르게 제 사정을 다 털어놓게 됐거든요. 그냥 제 남편도 아들도 저도 너무 불쌍해서 자꾸 눈물이 났어요. 제가 바라는 건 오직 남들처럼 평범하게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불쌍한 우리 아들. 전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고작 20살 된 애가 무슨 잘못이랍니까? 그러셨구나. 그래도 선영 씨, 언젠가 꼭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아드님 수술도 잘 되셨다면서요. 사장님은 그런 제게 공감의 눈빛을 보내며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울음을 그치고 보니 사장님의 표정이 조금 이상하더군요.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자꾸 제 손에 들려있던 휴대폰 속 배경화면을 흘끗거리셨어요. 그런 사장님의 표정은 굉장히 아리송해 보였죠. 그리고 사장님은 더 이상 궁금함을 못 참겠다는 듯 물었어요. 근데 그 배경화면 속 애가 선영 씨 아들인 거 맞죠? 네, 맞아요. 이상하다. 선영 씨 아드님 얼굴이 제가 아는 사람하고 너무 닮아서요. 처음에 무신고 봤을 땐 그냥 좀 닮았나 보다 싶었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똑같더라고요. 혹시 돌아가셨다는 남편분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제 남편이요? 김영훈인데요. 혹시 제 남편하고 아는 사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에게서 제 남편에 대한 질문을 받을 거라곤 생각 못 해봤으니까요.
그리고 더욱 놀라웠던 건 사장님이 진짜 제 남편을 아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남편의 이름을 들은 사장님은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며 재차 되물었거든요. 김영훈이요? 혹시 남편분 예전에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다던가요? 네? 네, 그렇게 들었어요. 혹시 제 남편을 아세요? 저는 가정 형편상 중간에 대학을 중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던 남편의 말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장님의 입에서 나온 남편과 인연은 제게 엄청난 놀라움을 안겨줬어요. 알다마다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잊은 적 없던 사람인걸요. 사실 저 영훈이 오빠랑 결혼할 뻔한 사이였어요. 우린 대학 시절 선후배 사이였거든요. 결혼이요? 세상에, 그냥 남편과 대학 선후배 사이였다고 해도 놀라울 판에 전 여자친구라니요. 그것도 나이가 50대인 사람이 한 번도 제 남편을 잊은 적이 없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사장님은 놀라워하는 제게 눈물을 닦으며 남편과 인연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아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껏 제가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살았다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남편분을 못 잊었다는 건 평생 그 사람한테 품고 산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죄책감이요? 네. 1년 선후배 사이였던 우린 같은 고향 출신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많이 친해졌었어요. 그러다 제가 그 사람 인품에 홀딱 반해서 엄청 쫓아다니다가 사귀게 됐죠. 우리 남편분이 대학을 중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서도 서로 취업을 한 뒤에도 쭉 장거리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러다 서로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을 약속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 사람을 심하게 반대하신 거예요. 집안 차이가 너무 난다면서요. 사장님 집은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방귀 좀 낀다던 재력가였다고 합니다. 반면 제 남편은 처음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가난한 집 아들이었죠. 두 사람은 사장님 부모님의 반대를 이미 예상하고 제 시부모님께 교제 사실을 알리기 전 먼저 사장님의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맡으러 갔다고 해요. 그런데 사장님의 부모님은 무려 처음 제 남편을 봤던 날 남편에게 찬물 한 양동이를 끼얹곤 쫓아내버렸다더라고요. 감히 버러지 같은 게 우리 귀한 막내딸을 넘봐? 이 거렁뱅이 자식아, 찬물 맞고 정신이나 차려라. 또 찾아오면 아주 평생 쩔는발이 만들어버릴 줄 알아? 하는 엄청난 악담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사장님과 결혼할 의지가 확고했던 제 남편은 무려 몇 달을 사장님의 부모님 집에 찾아가 결혼 허락을 구했다더군요. 그 사람한테 정말 너무 미안했어요. 하지만 그땐 저도 어렸을 때라 그 사람의 희생에 부모님이 져주길 기대했던 거예요. 때문에 갈 때마다 욕설을 듣고 찬물에 소금 세례 뺨까지 맞던 그 사람에게 자꾸 부탁했던 거죠. 오빠,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자. 분명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져주실 거다. 난 꼭 오빠랑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요. 그런 저한테 그 착한 사람이 어떻게 더 이상 못하겠다는 말을 했었겠어요. 그 몇 달 동안 남편분이 수모를 겪게 한 원인 제공자는 사실 저였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아니라 옆에서 이기심을 못 이기고 부추긴 저요. 심지어 남편은 사장님의 부친이 던진 재떨이에 맞아 다친 적도 있었고 사장님 모친의 구두에 짓밟힌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까지 너무 모멸스러워서 치가 떨리더라고요. 사장님은 그 이상 어떻게 더 후회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암담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런 그 사람을 보고서야 드디어 저도 깨달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절대 바뀌지 않으실 거고 이 이상 더 버티면 그 사람만 더 불행하게 만들 거라는 걸요. 그래서 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별을 통보했어요. 착한 그 사람이 절 혹시라도 붙잡을까 봐 난 가난뱅이랑 더 이상 불행한 미래를 꿈꾸면서 부모님께 상처드리고 싶지 않다는 말로 아주 냉정하게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런 저를 보면서 크게 상처받은 것 같던 그 사람의 표정이요. 제 남편과 헤어진 뒤 사장님은 회사를 그만둔 뒤 먼 미국으로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으면 또 제 남편을 만날까봐 사장님의 부모님은 적극적으로 미국행을 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두 분은 그때만 해도 모르셨던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도 나중에 한국에 들어온 뒤에도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영원히 버렸다는 걸요. 한 사람 가슴에 그런 큰 상처를 준 제가 다른 사람과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아주 오랫동안 그 사람을 잊지도 못했고요. 지금이야 이성 간의 감정이 아닌 미안함과 죄책감으로 제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지만요. 결국 사장님의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 두 분 모두 크게 후회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부모된 이기심으로 그 남자를 반대해 평생 너를 독신으로 살게 만들었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사장님은 부모와의 인연을 끊고서라도 제 남편과 결혼하지 않은 건 결국 자신의 선택이었다며 부모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탓하며 살았다네요. 한국에 들어와 나중에 고향에 이 호텔을 인수한 뒤에도 전 남편분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분명 누군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을 테니 제가 그런 사람 앞에 나타날 자격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 저도 몇 번 봤던 형식 씨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도 남편분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났다는 것도 너무 믿기지가 않아요.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사장님은 결국 제 손을 붙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왜 그토록 남편이 성실하게 살았는지, 왜 그토록 가난을 싫어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물론 누구든 가난을 싫어했겠지만 남편에겐 가난 때문에 심한 모욕을 겪은 기억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니 저 또한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더라고요. 사장님은 제 손을 잡고 간곡하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저 정말 평생을 남편분께 미안해하며 살았어요. 저로 인해 너무 많은 모욕을 겪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저기 선영 씨, 너무 염치 없지만 제가 아드님 문병을 가볼 수 있을까요? 다른 마음은 없어요. 그저 그 사람 자식인 아드님이나마 얼굴을 꼭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좀 희한한 인연이다 싶긴 했지만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젠 남편도 세상을 떠난 마당에 제가 사장님에게 질투를 느낄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사장님의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거든요. 게다가 약 25년 가까이 남편에 대한 죄책감에 결혼도 않고 홀로 살아온 사장님에게 그 정도도 못해드릴까 싶더라고요. 때문에 그날 일을 마친 뒤 저는 사장님을 데리고 아들의 병원으로 향했어요. 성민아, 인사드려. 아버지 오랜 친구분이시래. 네 문병을 꼭 오고 싶다고 하셨어. 아버지 친구분이요? 안녕하세요.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안녕? 성민아. 정말 네 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았구나. 생김새도 목소리도 전부 다 말이야. 사장님은 제가 아들에게 어떠한 사정도 자신이 제 직장 사장이라는 것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저 또한 아들에게 구태여 그런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죠. 때문에 저는 어리둥절해하는 아들에게 사장님을 그저 남편의 친구라고 소개했어요. 아들은 그런 사장님께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사장님은 왈칵 눈물을 터뜨리며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더라고요. 그날 사장님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의 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가셨습니다. 너 공부 되게 잘한다며? 학교도 좋은 대학 들어가고. 네, 엄만 제가 아버지 닮아서 머리가 좋다고 하셨어요. 맞아, 네 아버지 참 똑똑하고 착한 사람이었지. 그럼 성민이 넌 꿈이 뭐야? 대학 졸업하면 뭐 하고 싶어? 전 그냥 월급 많이 주는 큰 회사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신 저희 엄마 꼭 호강시켜드리고 싶어요. 좋은 아파트도 마련해드리고 평생 엄마 제가 모시고 살려고요.
그러려면 제가 우선 나아야 하는데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지금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재발될까봐 너무 무섭거든요. 저희 엄마한텐 저밖에 없으니까요. 당연히 이겨낼 수 있지. 내가 재발 같은 건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해달라고 매일 밤마다 기도해 줄게. 넌 참 성격도 네 아버지를 닮아서 선하고 따뜻하구나. 사장님은 자신의 기억 속 20대였던 제 남편의 모습을 제 아들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사장님은 병원을 나와 제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하셨어요. 내 남편의 전 연인을 누가 쉽게 자신의 아들에게 데려다 줄 수 있었겠어요. 선영 씨는 참 마음이 따뜻한 분 같아요. 하긴 그랬으니 그 사람이 선영 씨와 결혼했던 거겠죠. 저랑 헤어지게 된 게 그 사람한테는 오히려 다행이었겠네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선영 씨, 그동안 혼자 씩씩하게 살아오신 사연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 선영 씨의 삶에 대한 태도에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선영 씨는 정말 멋진 분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봬요. 그렇게 우린 멋쩍은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이틀 뒤 사장님은 일이 끝난 저를 잠시 호텔 근처 카페로 부르셨어요. 그냥 호텔에서 부르시지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죄송해요. 병원에 얼른 가보셔야 할 텐데. 그래도 다른 직원들이 많은 호텔에선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래서 여기서 뵙자고 했어요. 어떤 이야기요?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듯 눈앞의 커피로 목을 축이시더군요. 그리고 이어진 사장님의 말은 제 눈이 튀어나올 듯 휘둥그레지게 만들기 충분했어요. 선영 씨, 저번에 들어보니까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 것 같던데 제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도움이요? 네, 우선 여태까지 성민이 앞으로 들었던 병원비, 치료비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한 병원비들 전부 제가 대신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성민이 병원비 때문에 받으신 대출금도 갚고 생활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해서 따로 2천만 원도 같이요. 네? 아니에요. 제가 그 큰 돈을 갑자기 덥석 왜 받나요? 제가 형편이야 좀 어렵지만 그렇다고 공짜 돈을 구걸할 정도로 궁색하진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장님은 아들의 병원비와 2천만 원이라는 제게 있어선 큰 거금을 제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놀란 저는 마구 도리질을 하며 거절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제 손을 잡고 물기 어린 목소리로 연신 부탁을 하셨죠. 제발 받아주세요. 부탁드려요. 마음 같아선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럼 절대로 받지 않으실 것 같았어요. 선영 씨,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라도 제 가슴을 누르고 있던 고통을 덜게 해주세요. 저랑 저희 부모님이 남편분께 한 잘못, 아들인 성민이에게라도 이렇게 갚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는요, 선영 씨,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게 하늘이 선영 씨의 노력과 희생에 감동해서 내려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오랜 시간 괴로워하며 산 제게 하늘이 베풀어준 자비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의 만남으로 인해 선영 씨는 조금이나마 힘듦을 덜어내고 저는 속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으니까요. 선영 씨, 저는 속죄도 속죄지만 20대 시절에 그 사람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받았었어요. 그것들을 자식인 성민이에게나마 이렇게 갚는 거예요. 선영 씨, 그동안 혼자서 힘들게 버티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선영 씨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예요. 그 말에 그동안의 제 고단함이 와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홀로 감당해내야 했던 엄마로서의 고달픔을 말로나마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그런 사람이 제 짐을 그렇게 덜어준다고까지 하니 안도감과 감사함,
그 외에도 수많은 감정이 제 눈물샘을 자극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는요, 오히려 제가 갚는 거라니까요. 왜 울고 그러세요? 저까지 또 눈물 나잖아요. 마음 따뜻한 사장님은 그런 제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50대 두 여잔 그날 서로의 손을 맞잡고 오래도록 눈물을 흘리다 결국 마지막엔 피식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서로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서로의 얼굴을 보고 말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지금 저와 사장님은 어쩌다 한 번씩은 밖에서 만나 커피 한잔하는 정도의 사이가 됐습니다. 구태여 호텔이나 남편의 얘기를 하진 않지만 우리 만나면 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곤 해요. 성민인 요즘 잘 지내요? 네, 사장님 덕분에요. 한번 크게 아프고 나니까 새 삶이 시작된 것 같다면서 얼마나 공부도 교우관계도 열심인지 몰라요. 다행이네요. 병원에 누워서 축 처져 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다시 복학을 했다니 시간 참 빨라요. 그죠? 그나저나 전 요새 언니랑 오빠들 때문에 환장하겠어요. 아니,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이 된 동생을 왜 아직도 시집을 못 보내서 안달인 거예요? 난 혼자가 편하다고 해도 도무지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선 결혼 독촉 안 당할 줄 알았는데 이 아줌마 아저씨들이 완전 복병이었다니까요. 아니, 노처녀가 대체 어때서요? 안 그래요? 가족한테 시달림 당하는 건 이 과부도 마찬가지네요. 저희 오빠랑 새언니가 슬슬 재혼하는 게 어떻겠냐고 사람을 얼마나 떠보는지 몰라요. 애도 이제 다 컸고 병도 나았으니까 이제 네 삶을 찾으라나 뭐라나. 전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은데 말이에요. 역시 선영 씨랑은 대화가 너무 잘 통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린 꽤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린 꽤나 사적인 잡담을 나누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렇게 사장님과 조금씩 가까워져 보니 이런 말 하는 게 좀 웃기지만 왜 남편이 그토록 사장님을 좋아했었는지 알 것 같더군요. 인간적이고 선하면서도 50대 중반인 이 나이까지도 사람이 참 사랑스럽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우연찮게 만난 소중한 인연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때 받은 감사함에 대한 보답을 꼭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해요. 물론 사장님은 절대 받으시지 않으려고 할 테지만 은혜를 입었으면 갚는 것이 응당 사람된 도리라고 생각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은 다행히 아직까진 재발 없이 많이 건강해진 상태입니다. 비록 다리가 완전히 정상화되진 않았지만 이젠 보조기구 없이도 거동이 제법 원활해져 아들은 이번 학기엔 복학도 할 수 있었어요. 지금 아들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며 한 번씩 재활치료와 추적 검사를 받고 지내고 있죠. 그러면서 아들은 언제 우울해했었냐는 듯 엄마, 전 이제 세상 어떤 불행이 닥쳐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무리 세상이 방해해도 저는 꼭 이겨내서 엄마 호강시켜드리면서 살 거니까요. 하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곤 합니다. 그렇게 건강해진 아들의 목소리에 저는 안도의 눈물을 찔끔거리곤 해요. 그리고 진실한 염원을 담아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해주곤 하죠. 엄만 늘 말하지만 호강 같은 건 안 바래. 그저 엄만 네가 몸 건강히 네 인생만 잘 살아주면 돼. 그게 바로 진정한 효도야. 건강하게 병을 이겨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 우리 아들. 한때 저는 세상을 많이 원망했었습니다. 왜 자꾸 나와 내 가족에게만 이런 시련이 찾아오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그 힘든 시기에 선물처럼 나타나 큰 도움까지 주신 사장님 덕에 저는 다시 씩씩하게 살아갈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때문에 저는 앞으로 사장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힘이 또는 희망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물론 사장님께도 언젠가 꼭 보답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사장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힘든 이들에게 돌려주는 것.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돌고 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장님이라는 선물을 제게 보내준 세상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세상이 더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다면 참 의미 있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야기를 마쳐볼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